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11장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528페이지 보겠습니다. 4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보겠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지난 시간에 설명드리면서 퇴직연금제도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D, B형, 그 다음에 D, C형. DB형은 지난 시간에 했고 DC형을 보도록 할게요. 자, DC형에 있어서도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은 DC형을 가입한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나 의견을 청취한 후에 규약을 작성한 후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DB형도 마찬가지로 규약 작성해서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라고 돼 있었죠. 마찬가지예요. 만들어서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라는 거죠. 대신 요 중간에 뭐 근로자 대표의 동의나 의견 청취. 예. 그 다음에 규약 내용은 그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박스에 들어가 있는 거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규약의 규정사항이에요. 이것도 그냥 그런 내용이 있다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DC형 운영에 있어서 DB형의 제도를 준용한다라는 것. 어떤 것들을 가입 기간, 급여 종류, 수급 요건, 급여 지급 절차, 방법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DB형 제도를 그대로 갖다 쓴다라는 거죠. 준용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담금의 부담 수준 및 납입 등을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부담금 수준은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다. 예, 연봉의 12분의 1 수준. 그러니까 월급이죠. 월급 12분의 1이니까 월급을 이 DC형 계좌에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납입 시기는 사용자 부담금 외에 가입자 개인이 추가적인 부담금을 추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용자 부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개인이 추가할 수 있다. 예. 쉽게 얘기해서 회사, 그 다음에 연금 사업자, DC형을 가입한 이제 근로자에게 이게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넣어준 거 외에도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더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더 추가해서 운영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납입 시기는 이에 따른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되고 정해진 가입 지연 시에는 지연이자 부담해야 된다. 납입 시기는 연간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지연 시 이자 납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연 사유가 천재 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지연할 경우에는 적용 제외한다. 지연이자 안 내도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근로자 퇴직 등에 따른 부담금 미납 시에는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납입 이자를 납부해줘라. 부담금 미납이죠. 미납금이 아니죠. 부담금 미납 시 퇴직 후 14일 이내에 넣어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근로자 퇴직 시 급여를 가름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을 요청 가능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퇴직할 때 그냥 넣어주는 게 아니라 어디다 넣어줘요? IRA 계좌로 넣어주라는 거죠. 근로자 요청 시 사용자는 운영 중인 자산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적립금의 중도 인출. 자, 중도 인출이라는 건 뭐예요? 그 퇴직금 제도로, 그냥 일반 퇴직금 제도로 말하면 중간 정산과 같은 거죠. 그래서 적립금 중도 인출은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대통령령이란 DB형 중도 인출 사항과 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530페이지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볼게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의 설정과 운영 등 해서, 자,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의 설정 가능자는 누구냐? 첫 번째는 퇴직금 일시금 수령자. 두 번째는 DB형 또는 DC형 가입자 중 추가로 설정하려는 자. DB 혹은 DC형 중 추가 설정하려는 자. 그 다음에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IRA 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납입 한도는 얼마냐? 연간 1200만 원이라는 거죠. 이 이상은 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뭐 1년에 퇴직금이 1200만 원인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1200만 원 한도로 설정했고요. 그러니까 퇴직금의 연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금 전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1년 차일 때 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월급에 한 번 넣는 게 연간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1200만 원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연봉으로 치면 얼마겠습니까? 한 1억 한 6천, 5천 이 정도 되려나요? 예.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정하는 거니까, 이거 이미 들고 있는 사람 중에 혹은 이거 들고 있는 사람 추가적으로 납입한다면 12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겠죠. 그 다음에 적립금 운영 방법과 제공 등에 대해서는 DC형을 준용한다. 예. 그 다음에
특례가 있어요. 특례.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가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런 3개 계층에 대해서 IRA 계좌를 설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그거 외에 또 10명 미만 사업장 가입 특례라는 거죠.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 동의나 요구 시에 가입할 수 있다.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요구나 동의 시 가입 가능. 그러니까 작은 회사인 거죠. 상시 10명 미만이라는 거는 소기업이죠. 소기업. 그 다음에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IRA 계좌 가입은 퇴직금 제도 설정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형 IRA 예. IRP네. IRP 펜션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왜 IRA라고 자꾸 얘기했죠? P네요. P. IRP 기업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렇고, 기업형 IRP 설정 시 준수사항. 첫 번째, 사용자 선정할 때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용자가 선정할 때, 사용자가 선정하고자 할 때는 개별 근로자가 동의가 필요하고, 근로자 요구 시에는 이건 동그라미 1번에 속한다고 봐야 되겠죠. 스스로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한다. 스스로가 선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계정에 납입해 줘야 된다. 사용자는 연봉의 12분의 1 금액을 계좌로 납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용자 부담금 외에 가입자 스스로 추가 부담이 가능하다. 사용자 부담금 외에 개별 추가 가입 가능. 그 다음에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된다. 매년 1회 이상 부담금 납입. 그 다음에 수수료는 사용자 부담금은 사용자가, 근로자 추가 부담은 근로자가 내야 된다는. 수수료에 대해서 사용자 부담금은 사용자가 내야 되고, 근로자 추가 부담은 누가 해야 된다? 근로자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IRP 계좌로, 자, 회사가 있고 IRP 계좌가 있으면 회사가 여기다 넣어준 걸 근로자가 받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럴 때 회사에서 넣어준 거 외에 DC형도 그랬었죠. DC형도 회사에서 넣어준 기본적인 거 외에 근로자가 추가
납입 가능하다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본인이 추가 납입 가능하다 그랬죠. 사용자 부담금 외에 개별 추가 납부 가능한데, 그래서 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이 기금 운영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회사가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회사가 수수료를 내고, 개인적으로 추가 납부하는 거는 근로자가 수수료를 내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6절을 보도록 할게요. 퇴직연금 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해서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퇴직연금 사업자. 지금까지는 퇴직금과 관련된 사항이었다면, 이제 그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은행이 됐든 보험사가 됐든 이런 그런 기관이 퇴직연금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퇴직금이 회사가 망하면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거를 회사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빼서 운영하게 하고 그거를 근로자에게 받게 하는 게 퇴직연금 제도가 그래서 생긴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회사 그 다음에 퇴직연금 사업자한테 갔던 금액이 나중에 이제 퇴직하면 퇴직 근로자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이 퇴직금 제도와 관련해서 퇴직금 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제도라는 게 있어. 그래서 DB형, 그 다음에 DC형 이렇게 있었으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IRP라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이런 것들을 봤다면 이제 이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보겠다라는 거죠. 이 절에서는. 자, 그래서 퇴직연금 사업자의 등록은 재무 건전성과 인적, 물적 요건 등을 갖추고 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그래서 등록 요건은 이 퇴직연금 가입 사업자의 등록 요건. 첫 번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매업자, 투자매매업자, 그 다음에 중매업자, 그 다음에 집합투자업자. 이런 투자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관련된 기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험회사, 그 다음에 은행, 그 다음에 신협,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중앙회.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 단 근로복지공단은 상시 30명 이하의 사업에 한한다.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만 보면 뭐가 지금 주로 이제 금융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게 뭐가 빠져 있나요? 대략적으로 보면 농협,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우체국 뭐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 것 같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퇴직연금 사업자 중 그 등록 요건 중 인적 요건도 있어요. 인적 요건. 그래서 보험업법에 따른 등록된 보험 계리사일 것. 보험 계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일시 퇴직금 신탁 또는 퇴직보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퇴직금과 관련된 사업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금제도의 설계 및
연금 계리에 관한 업무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인적 요건을 또 갖춰야 퇴직연금 사업자로 어떻게 한다?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등록이 취소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취소당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노동부 장관은 다음 사항 시 시정명령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해산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당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서 등록 취소당한다. 3번과 4번은 시정명령이다. 그래서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혹은 노동부 장관 또는 금융위원회 명령을 불복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1, 2번의 경우는 등록이 취소, 동그라미 3, 4번의 경우는 시정명령이다라는 거죠. 재등록 불허 기간은 등록 취소한 후 3년간이 안 된다라는 재등록이. 그 다음에 업무 중단 시에는 노동부 장관에게 등록 말소 신청, 이 경우 향후 2년간은 등록이 금지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등록 취소나 말소를 신청할 경우 기존 퇴직연금 업무 이관 등 가입자 보호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갑자기 이 퇴직연금 사업자가 뭐 A 회사든 B 회사든 굉장히 많은 회사 것들의 퇴직금을 관리 운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취소당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이거. 그래서 이거를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이관하거나 이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전할 것을 벌어야 되겠고 이관 등 그래서 어쨌든 여기 가입한 사람들이 여기 돈 들어갔던 거 허공에 날리는 그러한 손해는 방지해 줘야 되겠죠. 다른 기관으로 이전해서 그 가입했던 사람들이 그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퇴직연금을 관리해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노동부 장관이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 업무를 이관받은 퇴직연금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운영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그래서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운영을 하면 그걸 이제 운영관리 업무를 해서 회사와 이 퇴직연금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해서 퇴직연금 운영에 관한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운영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서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와 운영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계약 내용은 적립금 운영 방법과 운영 방법별 정보의 제공, 퇴직연금 제도 설계 및 연금 계리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받게 될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1년 차일 경우에 200, 뭐 2년 차일 경우에 25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5년 차일 경우에 400이라 그랬다. 그러면 내가 5년 뒤에 퇴직하면 지금 적립한 건 1,500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면 난 5년 뒤인데 5년 곱하기 400이니까 2천만 원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00의 갭이 생기죠. 그래서 자, 이 사람이 5년 뒤에 퇴직할 거를 대비해서 지금 200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20을 넣고 또 200 2년 차에 대해서는 250이 아니라 200 한 뭐 75만 원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미래 가치를 계산해 보는 것들을 계리라고 해요. 보험 계리가. 그래서 주로 언제 이 사람이 보험금을 받게 되는지, 퇴직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받게 되는지의 예상 연수를 정해놓은 것에 따라서 그 금액이 살짝 바뀌겠죠. 이런 것들을 계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죠? 예. 그 다음에 적립금 운영 방법의 기록 보관 통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그 밖에 운영관리 업무에 필요한 것. 상기 업무를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리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자산관리 업무 운영 신청 시 계약 체결한다는. 자, 이 퇴직금 자체를 넣는 것, 뭐 200, 250 이것들을 그냥 운영관리를 하면 이게 이제 쌓이는 것들이 자산이잖아요. 요걸 가지고 운영을 해서
좀 더 많은 금액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200을 넣는데 230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또 250을 넣는데 280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자산관리 업무에 속할 수 있는 거죠. 퇴직금 연금 사업자에게 자산관리 업무 운용 신청 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은 계좌 설정 관리, 부담금 수령, 적립금 보관 및 관리해서 자산관리에 관련된 내용들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야 되겠죠. 자, 그거는 좀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것까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 534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관리 업무 수행 계약의 형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란 다음 각호를 갖춘 것 모두 갖춰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조금 깊이 들어가는 거라서 그냥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운영관리 업무의 수행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적립금 운영 방법을 제시할 경우에 갖춰야 될 사항들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운영 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운영 방법 간의 변경이 쉬울 것, 적립금 운영 결과의 평가 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D비형과 DC형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 보장 운영 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적립금 중장기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분산 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 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그러니까 여기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넣어준 돈을 한 곳에 몰빵, 예를 들어서 펀드에 뭐 100% 투자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분산 투자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규정에 정해진 대로 법이나 규정에 정해진 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운영관리 업무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업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집 업무의 위탁. 퇴직연금 사업자는 모집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직접 자 우리 퇴직연금 관리하니까 회사들 모여가지고 회사들 니네들 우리한테 돈 맡겨 이렇게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그 업무를 모집 업무를 위탁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의 모집인의 요건은 모집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데 그래서 퇴직연금 사업자 임직원이 아닌 자로서 퇴직연금 사업자와 서면계약으로 모집 업무를 위탁받은 자일 것 또한 다음 하나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된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와 개인인 보험대리점으로서 경력 1년 이상인 자,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한 투자권유 대행인으로서 경력 1년 이상인 자, 그 밖에 노동부 장관이 퇴직연금 제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된. 여러분들 일반 보험도 보험사에서 직접 모집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를 보험 모집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두어가지고 니네가 보험 그 계약자를 따오면 얼마씩 줄게 해서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보험 설계사도 마찬가지고 보험 대리점도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직영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다 위탁을 주는 경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퇴직연금 사업에 대해서 은행이 됐든 보험사가 됐든 투신사가 됐든 니네가 모집해온 그 수수료 줄 테니까 모집해와 이렇게 대신 위탁을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모집 업무에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다시 모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거고요. 퇴직연금 사업자는 모집 업무 위탁 시 위탁받은 자를 노동부에 등록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노동부 미등록 모집인은 모집 업무 수행이 불가하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모집 업무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모집 업무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든가 위탁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모집 업무가 취소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교재 538페이지 볼게요. 이제는 7절 책무 및 감독에 대해서 볼게요. 사용자의 책무, 성실 이행 의무가 있고 교육 의무가 있다. 가입자에게 매년, 가입자는 누구예요? 근로자가 되겠죠.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직접 하거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탁 가능하다. 대부분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와서 근로자들에게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죠. 사용자의 금지행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든가 그 밖에 퇴직연금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퇴직연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에서 퇴직연금 제도는 DB형 제도를 설정하거나 운영하는 사용자는 임금 피크제의 실시 등으로 임금 삭감 등으로 근로자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D형 도입, 별도의 급여 산정 기준 등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자, 1년차일 경우에 200, 2년차일 경우에 250, 3년차일 경우에 300, 4년차일 경우에 350, 5년차일 경우에 400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제 임금 피크제가 돼서 뭐 350 혹은 뭐 300으로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갖고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변경되는 시점에서 사용자 입장에선 근로자에게 알려주라는 거죠. 그래서 D, B형 계속 갈지 아니면 D, C형으로 옮겨 탈지 혹은 이 시점에서 끝내고 새롭게 다른 걸로 갈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근로자와 협의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근로자 대표와 DC형 도입을 하거나 별도의 급여 산정 기준을 마련하거나 이러한 필요한 방법들을 협의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운영관리 업무와 자산관리 업무 수행 관련 서비스 제공 등 퇴직금 제도 전반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연금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 경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법에 따라 퇴직연금 규약을 신고하거나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 변경하는 경우 노동부 장관에게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변경 사유서를 제출하라. 3, 4번의 내용은 뭐 크게 그러니까 볼 필요 없는데 1번의 내용이 조금 이렇게 임금 피크제 같은 경우 임금 피크제 등 임금이 감소될 경우에 그런 것들을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 다음에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는 첫 번째 성실 이행 의무가 있다. 두 번째는 계약 이행 의무가 있다. 세 번째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금지행위라는 게 있다. 그래서 금지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이건 교재를 좀 참조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운영관리 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자산관리 업무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쉽게 얘기해서 택시가 승차 거부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퇴직연금 사업자는 퇴직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등록을 받은 사업자인데 그런 업무를 거부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특정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그런 것들은 다 자세한 것들은 교재를 좀 참조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내용은 그냥 읽어보세요.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어디냐? 540페이지 5번.
아니죠. 540페이지가 아니네요.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거 가입자 교육 의무. 퇴직연금 제도 운영 사항을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교육시키라는 거죠. 예, 5번 맞네요. 가로 5번. 그 다음에 실적 보고. 퇴직연금 제도의 취급 실적을 사용자, 노동부 장관 및 금융감독위원장에게 제출하라는 거죠. 예. 실적을 그 사용자에게만 통보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노동부 장관과 금융감독위원장에게도 제출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근로자들을 위한 보호를 위해서 퇴직연금 제도라는 게 만들어진 건데 이게 여기서 운영을 잘못하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퇴직근로자에게 돈이 제대로 못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운영 실적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운영 실적을 사용자에게도 통보해 주지만 누구한테? 노동부 장관이나 금융감독위원장에게도 제출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를 보고해라.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사전에 보고해줘야 된다는 거죠. 다만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 등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사후보고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떤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변경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 정부의 책무, 사용자의 감독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한 내용들이 적혀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감독해서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이 법 위반 시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시정명령 불응 시에 수행 업무를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하고 있는지 노동부 입장에서는 관리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퇴직연금 사업자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또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너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로 이거 이전에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금융감독위원회는 퇴직연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 위반 시의 조치사항은 퇴직연금 사업자 및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직원에 대한 주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금융감독위원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퇴직연금 사업자가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요구 6개월 이내 영업 일부 정지 그 다음에 약관에 대한 변경 보완 명령을 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표준계약서 등 보고한 약관이 법을 위반했을 때는 변경하거나 보완을 명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요청 등 해서 노동부 장관은 사용자가 급여 지급 능력을 확보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 거죠. 금융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얘가 제대로 해가지고 여기 넣어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돈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퇴직연금 가입자한테 얘 상황이 좀 어떠냐? 금융 정보 상황이 이런 것들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자 상황, 급여 지급 현황, 부담금 납입 현황, 그 다음에 적립금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금융거래 요청 시 문서로 요청해야 되고 퇴직연금 사업자는 금융거래 정보를 노동부에 제공하는 경우 제공한 날 기준 10일 이내에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도 서면으로 통보해 줘야 되고 노동부는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사실 퇴직금 관련 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두 시간에 하기에는 좀 많은 내용이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이 법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중요한 몇몇 가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도
예상 문제를 좀 뽑아놨어요. 그래서 이 예상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서 이 예상 문제 풀으면서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본문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노트에다 정리하면서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교수 질문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그 노동관계법규 이제 모두 마쳤는데요. 모든 과목을 제가 강의하면서 드리는 말씀은 일단 공부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해하는 데 노력을 해주시고 무조건 외우려고 들면 다 안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해하는데 처음에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몇몇을 좀 암기하는 그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그 추가적인 공부들은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기존에 나왔던 것들이 다 있어요. 최소한 한 3년에서 5년치 정도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크게 시험 문제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물론 나중에 들어가 있는 법률들이 있죠. 그래서 9장, 10장, 11장은 거의 기출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교재에 있는 예상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